경제학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나 또 다른 또 경제학자 이름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으니까 잘 필기를 하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시장경제의 운용 원리입니다. 개인과 기업의 소유권과 또 사익추구를 인정해줍니다. 이 말은 즉슨 내가 재산을 가질 수 있고 또 개인과 기업과 각자의 소유권을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선 저희는 자본주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6세기에서 18세기는 왕정, 절대왕정 시대예요. 이때 나타나는 중성주의는 나라의 그 국부를 증진하기 위해서 나라의 돈을 많이 모은다는 뜻입니다. 즉 금과 기금속, 은 이런 것들을 모아서 나라의 국부를 증진시킨다. 그래서 이때는 상업을 굉장히 중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명한 경제학자가 한 분 나오십니다. 애덤 스미스라는 분인데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덤 스미스가 이 중성주의를 굉장히 비판했어요. 애덤 스미스가 이 중성주의를 비판한 이유는 개인의 사익 추구가 국부 증진을 시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이죠. 일단 중성주의는 그 상업만 너무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 다른 개인들의 민간 경제 활동에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덤 스미스는 개인의 사익 추구, 즉 민간의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중성주의처럼 지나치게 개입을 하다 보니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 등등을 통해서 자유방임주의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유방임주의는 여기도 나타났다시피 자본주의 경제체제 확립의 사상적인 기초가 된 건데요. 우선 자유방임주의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하면 안 돼, 시장에게 모든 걸 맡겨야 돼 라는 건데요. 그런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사익추구를 통해서 국부를 증진시킨다. 즉 애덤 스미스의 입장과 동일하죠. 그런데 이 자유방임주의가 완벽한 줄 알았으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또 산업혁명을 하다 보니 아동노동 착취, 또 도시 빈민, 사회 문제 등등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방임주의가 과연 맞나라고 생각할 때쯤 가장 독점 기업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독점 기업이 등장했다는 얘기는요, 경제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돈이 안 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독점한다는 건 한 구역이 독점을 하게 되면 이 구역에 있는 모든 경제의 주권을 다 한 기업이 가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등장을 하고 거기에다가 가장 큰 사건, 대공황이 터지게 됩니다. 1929년에. 대공황을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설명해 드리자면 1929년에 일어난 바로 사건이 대공황인데요. 이 대공황은 수요와 공급 중에 공급이 많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즉 과잉 생산인 거죠. 너무 회사가 잘 됐어요. 너무 회사가 잘 됐으니까 내가 1000대도 팔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1000대를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투자했던 금액 또 거기에 팔리지 않은 물건들이 굉장히 손실이 크겠죠. 이로 인해 과잉 생산을 통해서 대공황을 통해 미국에 있는 전역의 금융회사, 즉 월스트리트가라고 되게 유명한 그런 모든 금융기업, 다른 은행, 모든 게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공황은 사실 엄청 큰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만 일어났지만 당시 미국은 강대국이었고 그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프랑스, 일본, 그래서 일본의 당시 식민지였던 우리나라까지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대공황으로 인해. 이로 인해 그 경제학자 케이니스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건 유효 수요가 부족해서 그래. 여기서 유효 수요랑 실제로 그 물건을 수요할 사람들이 그 수요를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부 시장 개입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자유방임주의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했었죠. 하지만 여기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공황의 혼란스러운 시기에 대선이 치르게 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뉴딜 정책에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이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대공황을 회복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수정자본주의입니다. 수정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자본주의이지만 그 시장 경제에 맡겨두지만 정부가 개입을 해서 뭔가 만들 게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수정자본주의도 완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수정자본주의로 인해서 그 생기는 문제점들이 또 있겠죠.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석유파동인데요. 1970년대 석유파동이 일어납니다. 석유파동은 석유 가격이 올라가는 사건을 얘기하는데요.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모든 물가가 상승하게 돼 있어요. 석유는 모든 물건과 다 연결이 되기 때문이겠죠.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됩니다. 즉 여기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더니 비효율적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다시 우리 시장 원리를 맡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신자유주의입니다. 근데 이 신자유주의는 그냥 흔하게 미국이라 생각하면 돼요. 물론 미국의 신자유주의와 이론적 신자유주의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경제 과목에서 배우게 될 내용이고요. 우선 신자유주의에서 가장 큰 특징은 세계화죠.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확장. 그리고 또 여기서 신자유주의에서 얘기한 건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 또 복지 축소, 공기업 민영화 등등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자본주의라고 하면 신자유주의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를 마치게 됐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합리적 선택은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편익을 얻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물론 논리적 비약이 크겠지만 싼 가격에 좋은 양질의 제품을 구매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합리적 선택인 거고요. 합리적 선택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편익이 일정할 때 비용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최소 비용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비용이 일정할 때 편익을 최대화합니다. 이게 바로 최대 효과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이런 합리적 선택을 알아보기 전에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에 대해서 우선 알아볼게요. 기회비용에는요, 어떤 대안을 선택했을 때 포기하는 게 무조건 생기겠죠. 왜냐면 내가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되면 한 가지 A를 선택했을 때 나머지 생기는 B, 즉 포기하는 B가 생기죠. 그 포기하는 대안 중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가치가 가장 큰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또 매몰비용은 이미 지출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의미하는데요. 즉 내가 이미 2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이미 썼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걸 회수할 수가 없겠죠. 그런 건 바로 매몰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몰비용과 기회비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은 계산을 하는 공식이 있어요. 즉 바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더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거는 나중에 그 문제를 풀면서 알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순편익인데요. 순편익은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이 편익에서 비용을 뺀 값, 즉 내가 정말 얻는 편익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거 사실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러면 합리적 선택의 한계를 한번 알아볼게요. 선택을 위한 편익과 비용 계산이 어려워요. 즉 내가 정확하게 이 편익과 이 비용에 대해서 계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어떤 걸 더 먹고 싶은지에 대해서 수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합리적 선택은요, 사실 개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개인의 만족감을
교감이 올라가면 사회 전체 효용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합리적 선택의 한계는요 바로 사회 전체 효용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즉 나에겐 합리적인 선택이었으나 사회 전체에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교과서의 코드사의 얘기가 나오는데 또 저축의 역설이라는 것도 나오지만 그거는 나중에 교과서를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게 비합리적 소비라는 건데요. 비합리적 소비에서 제가 3개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스노브 효과랑 즉 속물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사고 싶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러면 안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노브 효과라는 건데요. 그거에 반대되게 밴드웨건 효과는요. 내가 남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남들이 가지고 있으면 나도 사야지라는 심리, 즉 그런 효과를 밴드웨건 효과라고 합니다. 또 배블런 효과는 많이 들어보셨겠다시피 명품으로 예를 들 수 있겠죠. 아무리 비싸도 내가 나를 뽐낼 수 있는 물건들을 구매한다라는 거겠죠. 들어보면 명품들은 가격이 올라갈수록 매출이 올라간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사실 많은 효과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3개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여기 햄버거와 짜장면과 볶음밥이 있어요. 햄버거를 사용했을 때 나의 편익은 5,000원, 6,000원, 5,500원, 비용은 4,000원, 5,500원, 5,500원이겠죠? 그러면 햄버거를 먹었을 때 이익은 얼마일까요? 편익에서 비용을 뺀 1,000원이겠죠. 그럼 짜장면은 500원이 됩니다. 볶음밥은 0이 되겠죠. 아까 설명했던 암묵적 비용이 나왔죠? 여기서 암묵적 비용은 얼마일까요? 여기서의 암묵적 비용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기회비용이랑 어떤 대를 선택했을 때 그중 가장 가치가 큰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암묵적 비용은요 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짜장면 같은 경우에는요 1,000원, 볶음밥도 같은 이유로 1,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순편익을 구해볼 수 있겠네요. 순편익은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뭐라고 설명을 드렸을까요?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것입니다. 편익이 얼마였을까요? 1,000원이었죠? 순편익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편익에서 비용을 빼게 되는 겁니다. 자, 편익에서 비용을 빼볼까요? 500원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500원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의 순편익은 이렇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본주의와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거는 경제학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배워서 풀 수 있는 문제, 지금 물론 쉬운 문제이지만 그냥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더 올라가서 많은 정보를 얻기를 바라겠고요. 그럼 감사합니다.